김태현의 정치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입니다. 자신이 집권하면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어제 속보로도 전해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공개 사과까지 요구했는데요.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현직 대통령과 야권의 대선 후보가 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경향신문 문 대통령 윤석열의 분노 사과하라. 한국일보 대통령 대 야권 후보 초유의 적폐대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전면전, 과연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정치권은 이 적폐대전의 출구는 어떻게 마련할지 잠시 후 여의도 정마리아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2월 11일 금요일 김태현의 정치쇼 첫 곡입니다. 오늘 첫 곡은 이매진 드래곤스의 빌리버. 이 빌리버가 빌리브 그 빌리버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심혜라님, 어제 맥주 마시고 올림픽 보느라 밤을 설쳤어요. 잠이 안 깨서 비몽사몽인데 테디의 또랑또랑한 목소리 들으며 잠을 깨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제 목소리 들으면 잠이 활딱 깨긴 하죠. 제가 좀 톤이 좀 높아가지고. 7213님, 테디 굿모닝입니다. 미래를 위해 봉지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의 평균 연령 50세가 넘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50 넘으셔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봉지학원이나 그런 학원에 또 다니는 수강생분들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5828님, 60평생 이런 선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야, 나라 걱정하는 후보가 있기는 한 건지 자기 밥그릇 챙기나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요 하셨는데, 평생 이런 선거는 처음인 것 같다는 말씀을 이 5828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얘기는 하십니다.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언론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이런 선거는 정말 처음이다라는.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요 선거 얘기는 여의도 정마리아 시간에서 저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 이 심혜란님하고 7213님, 5828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김태현의 정치쇼 참여 방법은 휴대폰 문자 샵 1035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고릴라하고 유튜브는 무료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간추렸습니다. 뉴스 온 더 블록.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시간을 오후 7시 30분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야권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 사태가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서초갑 지역구 경선에서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이 승리했습니다. 금요일 뉴스 온 더 블럭은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야, 오늘은 정치권 소식이 아마 짚어볼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코로나 소식부터 좀 볼게요. 자, 오늘 신규 확진자 규모가 어느 정도죠? 5만 일단 명 5만 명대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9시 반에 공식 발표죠? 네, 공식 발표니까요. 어제 밤 9시까지만 해도 4만 9천 명대가 넘어섰기 때문에 밤 9시 4만 9천 명, 5만 넘는 건 기정사실이네. 네, 정부가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자가검사 키트를 일상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친속 항원 검사 키트라고 하죠. 이걸 수급하는 문제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직면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쿠땡, 쥐땡 이런 데서 구매하시는데 보시면은 25개들이 이런 식으로 대량 구매를 하시거나 혹은
몇몇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재기에 가깝게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정부가 긴급 유통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가 안 됩니다. 2년 전에 우리가 마스크 공급 부족 때 경험했던 것처럼요. 예. 약국 혹은 이제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할 예정이고요. 오늘 그 김부겸 총리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 최고 가격제까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수급 안정을 일단 목표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도 나오던데요. 뭐 1회 구입 수량을 제한한다. 그럼 네. 진짜 예전에 2년 전 마스크 때랑 똑같은 건데. 네, 일회 구입 수량도 그렇고 마스크를 옛날에도 소분해서 팔았잖아요. 네. 포장이 이제 여러 개 포장돼 있는 거 맞아요. 있으면은 소분해서 팔았는데 지금 신속 강원 키트 같은 경우에도 대량 포장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소분해서 팔 수 있게 허용해 준다.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21일부터는 뭐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 시설 등에는 무상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신속항원 검사 네. 키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쓰진 않았는데 앞에 약국 갔거든요. 방송국 구입해 앞에. 두셨군요. 네. 약국이 2개 있는데 하나는 한 약국이 품절이고 네. 다른 약국에서 제가 2세트 샀어요. 사용은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가다 보면 저 같은 사람들도 지금이라도 구해놔야 되나 하는 뭐 이런 좀 생각들이 좀 들어서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인터넷 주문이 가장 많아지기 예. 때문에 인터넷 주문 자체는 이제 일요일부터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무상으로 배포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이거는 이제 총 그 216만 명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을 무상 배포한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취약계층에게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런 네. 조치도 필요하겠죠. 자, 코로나 확진자들하고 이제 격리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네. 결국 이제 대선 날 투표 못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이건? 네, 합의를 했습니다. 예. 3월 9일에 6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그 1시간 반 동안에는 임시 외출을 허가를 해서 그 시간 동안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네. 지금 이런 조치가 필요한 이유가요. 어제 정재훈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 좀 화제가 됐는데 수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3월 달에 우리가 하루 20만 명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 20만 명. 네. 그러다 보면 이 3월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 날짜가 워낙에 그 정점에 가까워지는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10만 명은 넘길 가능성이 높고 하루 10만 명 단위면은 일주일 정도 치료한다고 치더라도 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직면하는 거죠. 네. 원래 정치권에서는 9시까지 늘려달라 이랬는데 선관위에서 우리 인력이랑 돈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까지 네, 관리하기는. 네. 그러다가 이제 합의된 시간이 7시 30분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송국 출구 조사도 아마 7시 반에 그럴 것 시작을 같습니다. 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공식적으로 외출이 가능한 게 풀어주는 거죠? 네, 확진자분들 임시 감사합니다. 외출 허가를 내주는 건데 네. 문제는 이 세부 지침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열이 심하다거나 혹은 호흡기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완벽한 통제는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네. 정도 그 가령 투표로 나가셨다가 그분이 이탈하시는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뭐 투표하고 뭐 집에 오시는 게 잠깐 어디 들릴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네, 들면 네. 그러면 안 되지만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걱정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정치권 얘기 좀 해볼 건데 네. 야, 정치권은 뭐 시끌시끌해요. 윤석열 후보의 그저께 중앙일보에서 적폐 수사한다라는 네. 그런 취지의 얘기 때문에 네. 정치권이 시끌시끌했는데 좀 잦아드는가 싶더니 어제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분노를 표시하면서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이 발언을 했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모은 것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굉장히 현직 대통령이 대선이 정점에 다다른 와중에 던지는 말치고는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네, 좀 전례 없는 상황이긴 한데 뭐 이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적폐 수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리를 건드렸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그 적폐 청산의 문제 이런 부분들 좀 강조하며 나왔던 정권이다 보니까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었다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반복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니 당신도 검찰총장이지 않았냐. 근데 적폐를 수사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당신이 검찰총장인데 그럼 뭐 했던 거냐라는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이 나왔고 그럼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물어봤죠. 네. 기자들이. 이 재경 전북도민 신년 인사회 뒤에 물어봤더니 정치 보복은 없다. 뭐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저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성역 없이 수사를 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얘기한 것이다라는 설명인데 문제는 기자들이 그럼 바로 얘기를 한 거죠. 원래 정치적인 언행이라는 것은 곧바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디테일한 답변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대표적인 적폐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문 대통령과 나는 내 생각은 같다라는 식의 말을 반복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들이 일종의 어떤 선거 개입 그리고 대선 개입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지만 청와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거는 반론권을 행사한 것뿐이다. 먼저 대통령을 겨냥해서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 건 윤석열 후보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반응이고요. 그 기본적인 논리 구조도 동일합니다. 본인이 중앙지검장 혹은 검찰총장을 할 때 뭔가 안 했으면 그게 직무유기 아니냐. 또 적폐를 눈 감았다면 그것 자체가 또 정치 검찰이었던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죠. 결국은 일은 벌어진 거고 네. 지금 뭐 중요한 건 대선에 과연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네. 요 얘기는 잠시 후에 여의도 정발의 시간에서 다뤄볼게요. 지금은 저희가 김동인 기자랑 이 얘기하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네. 자, 근데 문재인 대통령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어제 전 세계 8개 통신사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인터뷰 한 거는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이 알려지기 전에 인터뷰를 한 건데 보도는 네네. 어떻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통신사라는 뜻이 예. 이제 한마디로 뉴스 도매상들. 그래서 연합뉴스, 뭐 AP통신, AFP통신, 교도통신 같은 통신사들과 한 인터뷰고요.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5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소회를 드러낸 인터뷰였습니다. 네. 종전선언은 어느 정도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 간에 이제 무난 정도는 일치를 해 두었는데 내 임기 중에 이 종전 선언을 이루겠다는 건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 이렇게 다음 정부에게 넘겨주고 싶다라고 했고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사회적인 활동도 구상하지 않고 있고 뭐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종로, 뭐 민주당은 무공천하기로 한 거고 네. 국민의힘은 어제 공천 결과 발표했어요.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러면 뭐 민주당이 무공천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당선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네, 실질적으로 뭐 당선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당내에서도 누가 나오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예측이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 정치 신인으로서 어쨌든 전면 대비를 한다, 제대로 된 대비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지역구 중에 하나가 서초구였어요. 네, 여기가 쟁쟁했거든요. 뭐 다 이름 알만한 사람들이 그럼요. 네, 여기에 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이 결국에는 그 당선이 됐죠, 일종의. 네. 전직 구청장 1명에 전직 의원 3명이야. 네, 그렇습니다. 경쟁자가 이름만 좀 나열해 보자면은 이해운 전 의원, 정미경 전 의원, 전희경 전 의원 등이에요. 센 언니들의 어떤 싸움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현직 구청장을 지금 그만두고 나온 상태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감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조은희 구청장이 여기에서 어쨌든 서초갑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고 이 밖에 이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정우택 전 의원이 각각 공천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양 후보 일정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모두 다 저녁에 있을 토론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겠죠. 추가적으로 하나씩 일정이 있긴 한데 이재명 후보는 오후에 K컬처 멘토단 출범식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오전에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올림픽 소식 좀 우리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 있었던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그 차준환 선수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네. 김연아 선수 이후로 첫 올림픽 5위권 기록이에요. 5손가락 안에 든 거잖아요. 네, 전 세계. 처음이죠. 네. 실수만 없었어도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스켈레톤 정승기, 윤성빈 선수는 1, 2차 합계 현재까지 12, 1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여자 컬링 단체전 팀킴도 어제 첫 경기를 벌였는데 캐나다 상대로 7대 12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컬링은 10개 국가가 풀리그를 진행하니까 앞으로도 경기가 계속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요 고 김용균 씨 네. 사망 사고 관련자들 책임을 묻는 1심 판결 어제 나왔는데 원청업체 대표한테는 결국 무죄가 선고됐어요. 맞습니다. 그 원청이 이제 한국서부발전이었죠. 예.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서 이 대전지법 서산지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온 이유는 한마디로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이라든가 혹은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 용역 계약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대표가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원청 대표의 책임을 묻는 법안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었고 이번 김용균 씨 사망 사건에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사월님 통신사가 뉴스도매상인지 처음 알았네요. 친절한 동인 기자님 주말 잘 보내세요 하셨고요. 네. 자, 윤석열 후보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문자가 좀 들어옵니다. 이희종님, 윤석열 후보랑 정부랑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건가요? 하셨고요. 박대우님, 적폐청산은 문 대통령님도 좋아하는 거 아니었나요? 적폐는 당연히 수사받아야죠 하셨고요. 반대로 0104님은 정치보복의 역사는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각자 할 일이나 열심히 하며 살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뉴스 언더블럭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풀어보는 시간, 여의도 정마리아 시간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 파는 내 손 안에 서울신문 손지훈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윤상 거기서 피처링 정치인 다수. 새로운 게 붙었네. 시사평론가 김수미 평론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뭐 누구 가능하죠? 이재명, 윤석열. 뭐 이루 셀 수 없습니다만 논란이 분분하다는 것은 함정입니다. 자, 문자가 벌써부터 들어옵니다. 송차선님, 똑 부러지는 손 기자님 어서 오세요 하셨고요. 강수민님, 금요일이 제일 좋아요. 종합예술인 김수민님 팬카페 만들고 싶어요. 이름이 같아서 그러신 게 아닐까? 강수민님은 네. 강추 김수민. 네, 준말이다. 강추 김수민. 네. 성함이 이름이 똑같지 않아 이게 또 그래 되는데 이름이 같아서 진정성이 떨어져 보이는데요. 그런 게 있습니까? 종합예술인 김수민님.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많습니다. 오늘은 두 개예요. 큰 메인 이슈는 하나는 적폐대전, 또 하나는 사모님들의 사과대전. 요 두 개로 한번 중심으로 좀 꾸며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가 그저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적폐 수사, 요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아주 거세서 태풍까지 됐습니다. 일단 준비된 것부터 좀 들어보고 올게요.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사실은 청와대가 대선 와중에 어찌됐든 야당 후보를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나온 발언은 치고는 엄청나게 강한 거잖아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이례적이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강한 톤이 나왔을까? 왜냐하면 첫날에 이제 적폐수사 얘기가 보도됐을 때만 해도 그냥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로 유감이다,
뭐 이런 이 정도의 톤이었는데 하루 지나고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온 얘기거든요. 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문 대통령의 생각에는? 그리고 문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단어를 썼죠. 분노한다. 그리고 야당 후보가 직접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분노한다, 사과해라. 네,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분노했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네. 직접적인 원인을 썼던 게 2017년에 북한의 핵실험, 그다음에 2018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서 검찰을 움직인 것 같다라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을 때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한 겁니다. 아, 그러면 혹시 그 배경에는 앞서 말씀하셨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면서 정치 보복을 얘기했을 때 분노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역시 그거하고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래서 이번에도 또 공교롭게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이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이제 네. 세계 7대 통신사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이 서면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에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 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김수민 평론가, 야당은 네. 대통령이 어쨌든 야당 후보를 겨냥했으니까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청와대는 무슨 선거 개입이야? 우리는 반론권 차원에서 허위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분명히 이제 선거 개입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을 수도 있는데 뭐를 그런 어떤 비판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어온 걸까요? 청와대는? 이거 뭐 충동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청와대는 하나의 집단이 움직인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인터뷰에서 돌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쪽 입장에서는 네.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하고 이번만큼은 발언을 반드시 해야겠다. 그러니까 설사 선거 개입이란 비판이 있을지라도 네. 우리는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거구나. 예, 근데 저는 선거 개입이라는 기준은 그러니까 이 대통령 발언의 적절성을 따져볼 수 있겠지만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나쁘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치면은 이제 선거 기간에 대통령이나 이쪽은 뭐 발언이라든지 행보 이런 것들을 극도로 자제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또 가능한 거고.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막 예. 유세 다니는데.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맨날 여야 기준이 바뀌어요. 이게 야당이 조금 계속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데 네. 그 야당이 나중에 여당이 되면 네. 또 비슷한 걸 하거든요. 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기준을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발언 자체의 적절성을 놓고 얘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또 이거 보통 이제 한국의 대선 문화에서 관례이고 전통이었던 거는 우리나라는 4년 중임제나 이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네. 5년 단임제죠. 그렇죠. 대통령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고 또 유럽의 의원 내각제처럼 총리하고 야당 당수하고 좀 대등하게 논쟁도 하고 서로 자리가 막 바뀌기도 네. 하고 네. 이런 것도 아니란 그런 것도 말이죠. 아니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건드리는 것도 대선 주자가 현직 대통령 건드리는 것도 좀 제한적이고 네. 우리나라는 예. 그리고 대통령이 대선 주자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렇죠. 어쨌든 이걸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리고 파격적으로 문재인 청와대가 깼다라고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 대통령의 발언이 뭐 선거 개입이냐 아니냐, 뭐 적절하냐 아니냐, 뭐 이걸 떠나서 이미 발언은 나온 건 나온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일단 문 대통령이 직접 등판을 한 거고 그렇죠. 참전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처음에는 이게 국합 배드캅 전략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제 청와대에서 나오고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사실상 최고의 적폐는 윤석열 후보다라고 네. 하면서 총 공세를 펼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더 강하게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거는 일단 당청 총결집이 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지층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투표를 약간 아직은 마음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 강력한 사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민주당 내에 이제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게 그런 거 민주당 예. 구도로 보면은 이렇게 된 거죠. 대통령님이 이목을 확 끄는데요. 이렇게 된 거고 문재인 대통령 후후 내가 아직 갑입니다.
예, 대통령 그러니까 지지율은 40%고. 그렇죠. 지금 이재명 후보보다 어떻게 높고.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에다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 걸어드릴까요?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초라해졌다고 봐요. 예, 아직까지 명확하게 예. 범여권의 수장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현실이 한 번 더 부각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의 구도가 문재인 윤석열의 구도로 됐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여권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대통령의 청와대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이 끼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에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게? 일단 대통령 참전이? 민주당에서는 표계산해 보면 플러스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총결집? 총결집을 하면 이제 선거를 좀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도 이낙연 전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셔왔잖아요. 이제 이게 다 결집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거였고 이제 반면에 야권은 뭐냐면 사실 윤 후보의 이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우세했는데 네. 문 대통령이 저렇게 나옴으로써 사실상 이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손해 보는 일은 아닌 게 된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저 결집의 그 전략이 그렇게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장 손해를 본 건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중에는 일부가 이게 문재인 정권의 연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걸 이제 분리해 보는 분들이 또 지지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또 희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정면 대결로 가면 이제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묘한 것은 며칠 전에 2월 8일 정도에 우원식 의원이 네. 문재인 대통령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통해서 위해를 가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민주당 쪽에서. 네. 근데 그 과정에 결국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도화선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 예, 요 공교로운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김수미 평론가도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보죠. 김수미 평론가의 생각. 네. 이거의 득실 관계. 손 기자님하고 네.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그 지지율 상으로 득을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감보다는 약하다. 그러니까 여당 대선 주자의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 부분은 더 어렵지 않을까. 아, 저 대통령 직접 등판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양강 구도가 네.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면 안철수 후보가 가장 불리한. 이게 정치라는 게 성동격서거든요. A하고 B하고 싸웠을 때 최대 피해자는 C인 네. 이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는데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이제 끼어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어제 별도로 메시지를 내고 좀 양쪽 다 비판을 하는 그런 또 모션을 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거에 대한 김수미 평론가의 생각은 윤석열 후보 얘기 잠깐만 들어보고 와서 얘기를 하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수미 평론가, 요 윤석열 후보 얘기 중에서 적폐청산 해야죠. 돼야죠. 요게 그저께 버전이에요. 네. 근데 어제는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러면서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 윤석열 후보 이 발언들이 그냥 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하니까 톤을 낮춘 거예요? 어떻게 봐요? 일단 수습을 하려고 하는 건 맞고 네. 근데 이 말도 묘합니다. 묘해요? 네. 어떻게 보면 중앙일보에서 애초에 논란이 불씨가 됐던 적폐수사 해야죠. 돼야죠. 이것은 좀 충동적으로 느껴진다면 이번에 수습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묘하게 조율된 것 같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문 대통령하고의 묘한 공감대 같은 거. 예, 우리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시에 좀 말 속에 뼈가 있어요. 어떤 뼈? 그러니까 성역 없는 사정 강조한 건 본인도 마찬가지 아니냐. 문 대통령 본인도 마찬가지 아니냐.
예, 그런 얘기고 실제로 이건 윤 후보의 워딩은 아니지만 뭐 인터넷에서 특히 이제 많이 회자되는 것은 그 문재인 정권도 이런 비슷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었느냐.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태도 취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그렇게 다른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항변도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 지금 이 대전이 적폐 대전이 국민의 윤석열 후보에게는 대선에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효과? 윤석열 후보는 그 일단 저는 약간 톤 조절에는 결과적으로는 좀 성공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는 않았다. 이게 수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경 발언을 통해서 결집시킨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경 발언을 맞은 쪽은 결집되기가 더 쉬워요. 근데 때린 쪽에서 꼭 결집이 될까? 이거는 조금 저는 의문이고 이제 결국 변수는 전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여론조사에서 50 내지 60 이렇게 사이에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정권 교체 여론들이 하나는 아닙니다. 조금씩 결들이 다른데 그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은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다음 정권 들어가서 뭐 적폐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시끌시끌한 거 싫어. 조용히 좀 가자 이런. 예전처럼 그렇게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쪽이 윤석열 후보한테 등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정권 교체로 갈 건지 이 부분이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송 기자, 국민의힘하고 윤 후보 측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짰답니까? 일은 벌어진 거고. 네, 일이 벌어졌고 시작은 사실 윤 후보가 한 건 맞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전략 미스다 이거였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더 치고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확장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 그래서 오전부터 윤석열 후보의 이제 발언은 톤다운이 될 거다. 이제 이런 거는 저희가 취재가 된 상황이었고 왜냐면 윤 후보는 이미 그제 분명하게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고 남이 하는 건 보복이냐.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자극하는 수준에서 이제 요거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럼 이제 페이드아웃 전략으로 해서 쭉 빠지겠다 이런 건가요? 확전 안 하고? 네. 그런데 문제는 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어제도 사과하지 않았고요. 사과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과 이제 당청이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 이제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사모님 대전, 사모님 사과 대전 하나 먼저 좀 할게요. 잠깐. 어제 사실은 그저께 김혜경 씨 사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저 한 2달 전이죠. 한 2달 전에 이제 김건희 씨 사과 얘기가 있었는데 사모님 얘기들 어제 하나씩 더 터졌습니다.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새로운 의혹 얘기가 나왔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도이치모터스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거는 뭐 사실관계만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나온 얘기들 어떻게? 네, 일단 윤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기간 동안 이 김건희 씨 통장을 통해서 수십억이 거래된 정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화 작전에 보면 통정 거래를 의심할 만한 그런 한 50억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한 정황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바는 없다. 투자를 10억 정도 했으나 손해를 받고 철수를 했다. 이게 이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해서는 이 제보자가 법카 유용 또 10건 이상을 추가를 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여러 다른 부서들의 그 카드를 개인적으로 돌려서 썼다라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된 상황입니다. 뭐 본인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 후보의 사모님들이 바람을 잘 날은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양 후보의 부인들이 다 사과를 하는 이런 대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자, 이 부인에 대한 기사 하나 더 있네요. 왜 웃어요? 단독 기사입니까? 오늘은 단독 여신 손지은 합시다. 네네. 자, 이기적인 기자 단독 보도. 오늘 아침에 손지은 기자가 단독 기사를 하나 썼는데, 야 이거 흥미진진합니다. 내용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본인이 쓰셨으니까. 네, 일단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배우자들의 중요한 역할은 후보가 다 돌 수 없으니까 동선을 2개로 쪼개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호남 특보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번 대선 초반에도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밖에 제대로 이제 대외 활동을 할 수 없으니라고 하면서 대비 효과를
결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다가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제 동선이나 네. 일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초유의 사태, 네. 양강 배우자들이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자 일단 김건희 씨는 일단 어떤 일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확인한 부분이 그거 얘기였고, 이제 수행팀은 아주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일정 공개 없이 봉사활동, 그다음에 이제 화나가족 면담 등 이런 걸 네. 하고 사후에 공개하는 방안, 요걸 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가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네. 또 이제 김혜경 씨 의혹이 터지면서 지금은 이제 이 일정을 잠시 홀딩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조만간 이제 이런 형태의 활동은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비공개 활동. 네. 오, 알겠습니다. 자, 저 손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 맞는지 안 맞는지 다음 주에 저희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고, 오늘 마지막 소식은 종로 보궐선거 얘기인데, 민주당은 무공천하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저 국민의힘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략공천한 거잖아요. 그 전략공천의 이유는 뭐랍니까?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그 경선을 치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청주 상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현역이든 전직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경선을 붙일 수가 있는데, 종로는 사실 경선을 붙이는 그렇죠.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전략 지역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 언급이 됐던 게 원희룡 지금 현 정책본부장이 언급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거죠. 어느 정당이 그렇게 한 거면 정책본부장이 중간에 그렇지. 나가서 선거를 뛰느냐, 이제 그렇구나. 이런 네. 우려가 있었고, 이제 전략적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천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또 공교롭게 어제 문재인 대 윤석열, 문재인 정부 대 윤석열이라는 또 요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신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뛰쳐나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의미까지 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현 평론가, 이 전략공천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잘된 공천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네. 쏘쏘예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 있을만하다고 생각했던 파격 공천은 절대 아니다. 예, 너무 좀 많이 예상되는 거였고, 일단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조금 점수를 짜게 주고 싶습니다. 그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 경선 때 선보였던 노선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노선이어서 좀 중도 확장성이 떨어진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게 되면 앞으로 최재형 전 원장이 공천을 받고 후보로 뛰면서 만회를 할 수 있다면 네. 뭐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반문 대선을 하러 나왔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정우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너무 익숙한 사람,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예, 그래서 좀 신선한 효과는 떨어지는 게 있다. 이거는 좀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적폐대전부터 사모님 얘기, 그다음에 전략공천까지 모두 다 짚어봤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신문의 손지은 기자,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3, 4부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 한텐 탑2는 돼요. 시그니처 코너 둘 중에 하나, 신삼변시대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볼케이노 최단일 변호사입니다. 볼게임 문. 네, 안녕하세요. 들썩들썩 백성훈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또 좋은 걸로 바꿔줬어요? 나만 그러니까 이상하고. 그렇게 됐대. 볼케이노가 좋아 영문인데 보여요? 나만 들썩들썩이야. 자, 그럼 바꾸겠습니다. 볼케이노 최단비면 문. 들락날락이었나? 들락날락 하시 좋은 노래. 들썩들썩이나 들락날락이나. 아니, 문이면 들락날락이 맞겠네요. 문이니까. 오. 또 이런 아재 개그를. 역시 인문학적 베이스가 있어. 이게 무슨 인문학적이야 지금. 문이니까 들락날락가 좋은데? 들락날락 바꾸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SG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세 분이 또 오늘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건 사고를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할 건데, 아이고, 근데 지금 일단 좀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좀 걱정되는 얘기입니다. 여수에 있는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지금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아주 자세한 사건 기원은 잘 모르겠고요. 자세한
사건 내용들은 저희가 또 추가 보도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더 이상 큰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또 걱정이 되네요. 일단 첫 번째 소식도 볼까요? 백 변호사. 네. 이거 정말 왜 이런 걸 먹는 걸 가지고 이럴까? 돼지 목살 고름을 도려내고 팔았다? 야, 이거 지금 혹시 늦은 아침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듣기 거북하신 내용일 텐데 좀 걱정이 되네요. 저는 항상 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거 진짜 엄벌에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 이건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제 속이 별로 안 좋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다른 식육 포장 처리 업체로부터 56톤 정도 되는 목살을 일단 가지고 와서 300차례 이상 거래처 유통했다라는 건데 아니 목살 가져와서 유통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문제는 이게 정상적인 목살이 아닙니다. 이 식육 포장 처리 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가 다른 목살도 아니고 환농성 유가종 및 비환농성 유가종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고름입니다. 환웅이 고름 얘기잖아. 네. 이 고름이 발생한 돼지고기 목살 부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게 사서 소매업체에 판매한 혐의인데요. 이와 함께 공모했던 C씨는 이제 딱 돼지고기를 보면 육안으로 이제 고름이 있거나 이런 감염 부위가 있는 걸 칼로 도려내고 이 나머지 고기를 이제 목심이 아니라 자육 형태로 가공을 해서 무려 300차례에 걸쳐 56톤, 이제 금액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 56톤을 1인분을 20g씩 계산하면 한 28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가공한 뒤에 8배 높은 가격에 되팔았던 사건입니다. 그럼 뭐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고름 있는 목살을 받아다가 고름 부분을 도려내고 그 살만 놔둬서 그거를 가공 형태로 바꿔서 좀 변형을 한 거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갈았다든지 네, 자육 형식으로. 자육 뭐 햄 만들고 이런 거 뭐 찌개 끓이고 이러라고 그래서 팔았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고름이 그러면 왜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균이 감염이 되면 고름이 생기잖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돼지에 보통 구제역 예방 접종하잖아요. 이때 이제 주사 바늘이나 주사 부위가 오염돼서 생기거나 또 백신 면역 반응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원래 이런 거 단변 원래 이런 거 생기면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버려야죠. 이거 원래 그럼 뭐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법에? 이 사람이 이제 버려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이제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되거나 아니면 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를 못해요. 판매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육 형태로 가공하는 가공도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인체 건강 해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사람들은 다르게 주장을 해서 대법원까지 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이런 사건이 우리 세 분 다 변호사 왔어.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백하고 비세요. 이거잖아요. 왜냐면 고름 있는 고기를 팔면 안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법에도 있으니까 딱 걸렸어. 그럼 자백하고 빌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익 환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형량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무죄 주장하고 이 일당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고름 부위를 제거하지 않았느냐 떼어내고 나머지 고기를 가공하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가 먹을 때는 지금 저는 이제 좀 전에 최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이 있어서 건강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고기가 아니었다라는 고름을 안 보이게 했으니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10년 이하 징역에 1억 원 이하 벌금도 있고 당연히 추징도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을 얻은 부분. 제 생각엔 이게 더 컸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돈을 다 물어내야 된다는 부분이. 근데 우리가 딱 이 사건 접하면서 느끼는 게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마트나 백화점이나 정육점이나 이런 데서 요즘에는 정말 깔끔하게 포장된 그런 고기들만을 사잖아요. 사서 먹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이 아니라 한때는 살아있던 동물이었다는 걸 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종류의 식자재들에 대해서 그거 과정에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오히려 소홀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까지 저지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런 일이 딱 터지면 저는 아까 이게 고름 다 제거했으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유해 축산물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진짜. 그럼 제일 먼저 그거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너 먹을 수 있냐? 그렇죠. 그지. 너 먹을 수 있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유죄 판단 나온 결정적인 이유예요. 아까 공범 한 명을 고용을 해서 이 고름 부분을 떼어내고 유통을 했잖아요. 그게 육 가공 그 고름을 직접 떼냈던 이 공범이 뭐라 그러냐면 손질하다 며칠간 토했다.
썩은 냄새가 났고 일을 그만두고 그 뒤로 고기를 못 먹는다. 이거 말고 정상적인 고기도 못 먹는데요. 이걸 한 사람이. 그리고 나머지들 먹었겠어요? 당연히 안 먹었지. 안 먹겠지. 그러니까 여기 아예 여기를 이제 정상적으로 목살을 가공한 그런 무슨 간판이나 상호도 없이 그냥 몰래 한 거예요. 왜 몰래 했을까? 걸리면 안 되니까 몰래 한 거잖아요. 불법이라는 걸 인지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들도 아유 우리가 가공한 거 우리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법하다는 거 안 거지. 이 사람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냥 고름이라고 하니까 정말 뭐 조그만 뾰루지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아니죠,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 고기 이전에 돼지 있을 때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거 위생적으로 관리가 됐을까요? 아니면 그 돼지는 뭐 어떻게 보면 적정한 상황에서 이게 뭐 사육이 됐던 걸까요? 아니, 사실 근본적으로 거기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대법원에서 주장한 그 법리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불결하거나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이제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데 우려가 없지 않냐. 고름이 없어졌다.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 아니, 저는 솔직히 이런 변론할 때 변호사가 약간 안타까워요. 그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건데 본인이 법정에서 얘기하면서도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잖아요. 보통은 우리 다 변호사니까 아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마트에서 물건을 샀어요. 근데 뭐 생선인데 꼬랑지 쪽이 파져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벌레가 들끓어. 그럼 그 꼬랑지만 떼고 자기는 거 사갈 거야? 그 그램수 빼서? 그렇지.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런 거 안 먹으면서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해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식빵에 그 곰팡이 있으면 그거 거기 제거하고 먹나? 태연 오빠 먹죠. 먹잖아. 먹지. 근데 안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못 먹죠, 당연히.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과자 줘, 그거 지금 사실. 그래서 저는 아까 진짜 그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보니까 당신이 정말 이게 해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느냐 약간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해치지 않더라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우리 법조에서는 그렇게 써 있고 두 번째는 그럼 당신은 먹을 수 있느냐. 근데 못 먹는다는 걸 토했다. 며칠을 토했대. 며칠을. 이게 그 딴 고기도 못 먹대잖아요. 못 먹는다. 그러면 이건 유죄인 거죠. 박성웅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그 목살을 사서 작업하고 판 것보다 처음부터 그 일당의 고름을 떼낼 수 있다 판매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판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 부분도 그것도 좀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보통 팔 때 그러니까 아예 보셨겠지만 한 마리 통째로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완전히 그 부분만 아니라 그 부위 전체를 못 쓰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육 자체를 아예 전체 한 마리 다 못 팔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박성훈님을 의심하신 것처럼 그 부분만 떼는 걸 모아서 산 건 아니고 그렇겠죠. 전체 이 돼지 한 마리에서 그 부분이 있으면 아예 그 부분을 폐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정성훈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법원의 판결에도 똑같이 내용이 있는데 정성훈님이 도려내면서 오염된 칼을 매번 씻었을 리는 없을 테니까 도려냈더라도 유통된 고기에도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재판은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수거한 목살은 폐기물로 이미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돈육이고 유통 과정에서 이게 뒤섞여서 다른 괜찮은 고기까지도 전체적으로 환웅에 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우려. 네,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야, 그 뭔가 판사들 힘들어.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에도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 아니 고름 도려냈으니까 그냥 공인데 왜 그러세요, 판사님? 이거에 대해서 그냥 고름 도려냈더라도 그 고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유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정성훈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재판부가 판결문을 썼다는 건데, 자 7977님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고름을 보통 이자라고 하죠. 정육점 운영하면서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있는 것들인데 너무 많이 발견돼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수입 목전지에도 자주 발견됩니다. 뭐 이런. 저희는 잘 몰라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사람을 찾으면 뾰루지 정도 수준의 고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이런 정도 고름이었으면 떼내고 사실 정상적으로 유통을 시켰을 텐데 떼낸 부위가 너무 크니까 아예 이걸 자백으로 둔갑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자 보내신 분의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4207님께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먹는 음식 갖고 이익 챙기는 사람도 엄벌해야 됩니다. 아 정말 밉네요 하셨는데 자 처벌 어떻게 됐어요? 일단 주범이었던 뭐 A 씨하고 B 씨
그러니까 징역 1년 6개월 아니면 징역 2년 요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고름 부위를 손질했다는 공범 같은 경우 손질 작업만 담당했을 뿐이지 전체 범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집행유예 판단이 나왔는데 저는 아마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 비슷하게 생각했을 텐데 전 진짜 먹는 거 갖고 장난하는 거는 진짜 엄벌에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오죽했으면은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고기도 못 먹을 정도의 상황을 알면서 유통을 시켰는데 저는 마지막에 손질 작업만 담당해서 집행유예 났다는 이 CC도 집행유예가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손질하면서 맞아. 손질하면서 이게 손질하고 버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손질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손질 안 해줬으면 결국 못 팔았을 거 팔죠. 아니에요. 그래서 저 여기 4207님 아마 거의 대부분의 청취자분들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먹는 음식 갖고 이익 챙기는 사람들 엄벌해야 됩니다. 정말 밈내러 가셨는데요. 제가 오늘 댓글을 좀 봤어요. 이 기사. 모든 댓글이 이러니까 또 하지. 이러니까 또 하지. 이런 생각이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황준규님 생각하니까 또 좀 저희가 그러네. 황준규님 정육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목살 안 나가겠네요. 아니요. 황준규님이랑 이 사건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건의 대표는 간판이나 상호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거의 대부분의 정육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기 이름 걸고 상호 걸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목살이 아니라 잡육으로 유통되는 거고 목살로 유통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요새 뭐 또 돼지고기들도 무슨 브랜드 있는 돼지고기들도 있고 하니까 좀 정상적인 마트나 같은 데서 구입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뭐 황준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야 오늘 먹는 거 얘기 나오니까 오늘 부글부글 백성문인데? 저 먹는 거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제일 좋아하는데. 화났어요. 제가 본 것 중에 제가 굉장히 20년 넘게 알았는데 가장 많이 화낸 것 같아요. 그죠? 백 변호사 이 정도 분노면 분노 기지가 풀로 찬 거거든요. 원래 지금. 화를 잘 안 내거든요. 오빠 파문 있네. 오빠 파문 지금. 이거 뭐 이게 뭐야? 김미희님 태연 오빠 먹죠. 여기 빵 터졌다. 곰팡이 빵. 그러니까. 고름까지는 안 먹죠. 곰팡이는 좀 의심되긴 합니다. 20년 우정의 금관원 소리가 지금 떨어진 것도 잘 주워 먹어요. 자 김기준님 최단비 변호사님 평소에 테디한테 오빠라고 하시는군요. 심쿵. 근데 말씀드리면 이 단변은 저뿐만 아니라 백성문 변호사하고 양재일 변호사한테도 사석에서 다 오빠라고 그래요. 야라고 안 하는 게 다행이죠. 그렇지. 지금 문자 오빠 파문이란 문자가 왔어. 파문도. 맞아. 야가 아닌 게 야라고 다행이다. 안 하는 게 다행이지. 원래 뭐 안지 저랑 백 변호사가 최단비 변호사 안지 20년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 이거는 단변이 지금 시동 건다 지금. 앞에 거 좀 시동 걸었는데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 볼케이노야. 네. 지난해 11월에 경남 양산시의 모 어린이집에서 13개월 여자아이가 이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연락을 받았는데 아이가 다쳤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짜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래갖고 그렇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거기에 어린이집 교사 A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된 일인가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가 혼자서 놀다가 넘어졌다 이렇게 변명을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그 당시에 13개월이니까 막 걸음마를 이렇게 뒤뚱뒤뚱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넘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처음엔. 근데 다음 날 치과에 갔는데 이빨이 3개나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빨이 3개나 뽑혔다는 거는 빠졌대요. 이거는 아이가 그냥 뒤뚱뒤뚱하다 넘어져 다칠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10살 13개월 아이는 엄마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좀 열람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봤더니 양변 이거 CCTV 어땠어요? 보면요. 보나 마나다 내가 보니까 딱 느낌이 왔어 지금. 그러니까 13개월 아이면 잘못 밀기만 해도 다치잖아요. 저기서 넘어지죠 애들이. 그냥 대놓고 발로 걷어차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게 걷어찼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거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걷어차는 걸로 분명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화가 났다거나 정말 그 아이만을 딱 그 노려서 했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그냥 일상적인 행동하듯이 툭 걷어차고 가요. 이제 지금 저희 유튜브로 영상 지금 나가고 있는데 무슨 공을 차듯이 애를 그냥 뭐 그냥 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툭 걷어차요. 걷지도 못하네. 차니까 이게 얼굴이 앞으로 딱 찍게 되잖아요. 보통 아이들 13개월짜리면 여자이면 이 5개 있었대요. 그 또래 얼마나 귀여워요. 네.
저까지 막 화날라 그러네. 근데 저게 보니까 저 영상 저거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부모님이 60일치 파일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25일치만 확인을 했습니다. 이 파일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25일치만 확인했는데 그중에서 18일치가 저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정황이 포착돼 있었고 저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6명이 있는데 6명 모두가 피해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영상 이외에도 다른 영상들이 나오는데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거나 저 아이들이 진짜 다 애기예요. 다 돌막지나 누워 있거나 아니면 저렇게 기거나 약간 뒤뚱뒤뚱한 아이인데 팔을 잡아가지고 거의 던지듯이 아이를 눕히거나 아니면은 얼굴 이마에 딱밤을 줘요 아이들을. 그런 게 거의 한 160여 차례 걸쳐서 확인이 됐고 이 학대 아이 중에는 7개월 아이도 있었어요. 7개월이면 아이가 뭘 잘못했겠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애예요. 근데 그랬다라는 거고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원장은 몰랐다 이런 입장인데 이 교사가 원장은 항상 몰랐대? 항상 몰랐죠. 그렇죠. 근데 CCTV는 왜 있는지 몰랐어요. 모르면. 근데 9개월 동안 저 어린이집 교사가 저 보세요. 던지잖아요. 9개월 동안 일했는데 9개월 동안 이런 학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저 영상을 부모님들이요 하나하나 보면서 공책에다 수기로 어떻게 던졌어요. 이걸 다 적었더라고. 그렇게 적어서 하는 게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160번을 적은 거예요. 피눈물 나죠. 내 애가 지금 저렇게 맞고 저런 거를 눈으로 보면서 그걸 글로 써야 되는 건데. 문자가 김혜진님. 아이 보는 거 힘든 거 알지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지 왜 경찰서까지 갈 일을 만들까요. 은주님. 헐. 또 저런 자격 없는 사람들 제발 강하게 처벌해 주시고 자격 주지 마세요. 천영진님 14개월 애기 아빠인데 볼케이노 터지겠네요. 뭐 이미 지금 이 선생이 왜 그랬을까요? 애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엄마한테 다쳤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혼났단 말도 못 하잖아요. 이 아이가 앞니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알았을까요? 모르죠. 이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CCTV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처음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법 절차상 혹시 아이 키우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면 중요한 얘기다. 아동학대라든가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이 의심될 경우에 부모가 요청을 할 경우 그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상관없이 아동학대 방지법에 의해서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영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안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사실 이거. 양산시청도 잘못했고요. 양산시청 어떤 잘못이 있었어요?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때문에 다 보여드리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피아동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법 규정을 부모님들이 찾아서 야 법에 보니까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해서 본 거예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도 말이 안 되는 게 저기 나오는 사람은 선생님이랑 6명의 아이예요. 그러니까요. 6명의 아이의 부모님이 다 요청을 했고 그럼 선생님은 지금 그 학대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저기서 어느 개인정보가 보호법이 위반이라는 건지 저는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양 변호사가 되게 중요한 좀 팁을 주신 게 예전에도 보면은 이 선생님들 얼굴 나고 막 이런다고 하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니까 요새 뭐 CCTV나 이런 거 보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예전에 상담 들어온 거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절대 안 보여준다. 저 유치원에서 볼 수 있는 방법. 근데 양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 방지 관한 법들은 이게 아마 최근에 아마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2년 전인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시위까지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을 개정을 했고 저것 좀 막연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 같은 게 있으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 권리로서 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서 CCTV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알려드리면서 잠시 쉬었다가 4부 돌아와서 이 얘기 좀 마저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이번 정류장은 개구쟁이 김태연의 정치쇼입니다. 채널 고정. 김태현의 정치쇼 신삼변 시대 4부 순서 시작할 건데 우리가 앞서 3부에서 이 13개월 아기를 학대한 양산인 어린이집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말미에 그 CCTV 보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기준님. 영상 보여달랬다가 선생님들 눈치 보고 그래서 보여달라기 쉽지는 않아요. 확실한 학대 정황을 잡기 전에는요. 아이를 맡기면 맡은 쪽이 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셨고요. 2213님은 피해자의 부모가 CCTV 볼 수 있는 아동학대 방지법이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하셨는데 요거
우리 양 변호사님이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CCTV 일단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막연했는데 이제 근거는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아이가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을 경우인데 물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라는 부분이 막연하게 의심하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법령에 의사의 요청서 그리고 이제 부모가 봤을 때 아이가 충분히 다쳤다든가 이랬을 때는 가능한데 그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정말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라면 그 아이만 그랬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여러 부모님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예를 들면 그냥 보여주세요.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이가 좀 다친 것 같다든지 아이의 진술이 있다든지 예. 또는 의사가 얘도 어디서 맞은 것 같은데요. 뭐 이건 그냥 다칠 수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이런 게 있으면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예전에는 그거 볼 수 있는 근거도 아예 없었던 그 거죠. 근거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이제 그때 막을 때 이제 방패로 썼던 게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이제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동학대 방지법에 그런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은 좀 저희가 드리고 근데 담변 네. 이거에 애가 지금 애들이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많이 그랬다잖아요. 저 화면 영상도 네. 봤고. 근데 이게 몸 다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은 아마 육체적으로는 어머니들 모르는 거로 봐서는 상처는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추정이지만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들 몰랐겠죠. 근데 이 부러진 아이 때문에 다 알게 네. 된 건데 이게 근데 애들이 육체적으로 다친 것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애기들이지만 정신적 트라우마 이것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육체적인 학대도 학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잠을 자지 않은 아이에게 다가가서 뺨을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때렸대요.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요. 영상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이면 아이가 그렇게 세게 맞았으면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만 그냥 뜬 상태로 울지 않고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20분 동안 눈만 깜빡거렸대요. 근데 불이 켜져 얘가 움직였대요. 그 얘기는 뭘까요? 불이 꺼져 있을 때는 내가 움직이거나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는구나. 그 어린 아이가 벌써 알고 있는 거죠. 그러고 또 다른 영상에는 가해교사가 아이들 옆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꼼짝도 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혼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교사가 자리를 뜨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기어다니고 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네. 맞으니까. 여기에다가 집에서도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혼자서 바닥에 머리를 찍거나 벽에 머리를 찍거나 자기 뺨을 때린대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봤을 때에는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뺨을 때리는 게 이게 놀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이 사회가 어린이집이 자기가 겪은 사회의 전부니까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더해서 이 아이들의 트라우마도 굉장히 걱정이 되지만 저는 부모님의 트라우마도 사실 되게 걱정이 돼요. 문성아 님도 쓰셨는데 딸내미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기를 보려고 합니다. 문성아님 같이 봐주실 어머니가 계시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되는 대부분의 같이 일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져 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만두지 일을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저 영상을 보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돼요?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건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 CCTV 생긴 거고 의무도 생긴 건데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는다는 데서 저는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재학님께서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학대하는 이런 일부 선생님들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 선생님들의 피해가 큽니다. 뭐 사실 그렇죠. 더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고 숫자적으로 보면 열악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라는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근데 네. 항상 이제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같이 따라붙는데 항상 따라붙은 얘기가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항상 같이 얘기를 하네요. 그 얘기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만 좀 짚어볼까? 백변 이거 이 사람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 중에 한 명이죠. 본인 자체가 그렇죠. 선생님이니까. 본인 자체가 네. 학대 당사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학대를 했다고 생각되면 의심된다고 생각하면 신고까지 하는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일단은 일반 다른 사람들이 한 아동학대보다 한 2분의 1 정도 가중이 되고요. 저는 아까 우리 그 일부에서 그 3부 했죠. 3부에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엄벌해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 누구한테 폭행하면 우리가 반항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도 피해를 피하게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맞아. 맞아. 그냥 말 그대로 하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사실 그 18개월 뭐 7개월 이런 아이들 조금만 이렇게 탁 건드려도 웁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울어요. 아이들은 그냥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이가 맞고 안 울어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이런 아이들한테 위해를 간 이런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아마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처벌이라고 느끼시나요? 형량이 나올 때? 이런 범죄 물론 지금은 많이 이제 처벌이 강화가 됐습니다만 진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학대를 하거나 하는 이런 범죄 관련해서는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진짜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내가 패가망신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처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 양변 요거 성폭행범이 뭘 잘했다고 헌법소원을 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다가 성폭행까지 한 남성입니다. 당연히 기소를 받았고 우리 이제 준강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약물이라든가 술 같은 것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강간죄라는 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미 빠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행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상태를 이용해서 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잖아요. 근데 이 남성이 주장한 건 뭐냐면 그 한거불능이라고 법전에 써 있는데 일단 제가 조문 읽어드릴게요. 준강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광 이제 가늠한 분열에 가늠한 자 이거 준강간 강간에 준해서 강간이랑 똑같이 처벌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거불능이라고 돼 있는데 한거불능이 뭔지 피해자가 어떤 상황일 때 저항할 수 없다는 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변론 과정에서 술을 먹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술 마셔서 그러면 몸이 늘어져 있는 상황이면 수사기관이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거불능이라고 몰아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합의한 성관계를. 합의한 성관계도. 그럼 술 먹은 합의하고 술 마셨으면 그 다음에는 여성이 술에 뭐 많이 취해서 한거불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반항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현재의 곤란한 경우까지도 한거불능이 해놓으면 아니 현재의 곤란한 때가 어느 정도까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 배형법정주의에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을 때 처벌한다라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일단 이 사람은 대법원에서는 징역 4년 확정 받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야 이게 좀 이상하다 조항이. 근데 사실은 뭐 이 사람이 이제 성범죄자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그걸 다 떠나서 법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세 분 이 중간간의 요 조항들 예를 들면 한거 심실상실 혹은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 일단 심신상실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봐도 명확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기절했거나 이런 게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신상실이라는 단어는 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심신상실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한거불능과 관련해서 이제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야 그 성범죄 저질러서 무조건 처벌해야지 그 뭘 그 조문이 어땠다고 지금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양 변호사님 설명하셨지만 이제 근대법 가장 중요한 거 네 죄를 알렸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지 법전에 써 있는 걸 보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죄하고 형이 법에 미리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한거불능에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명확성 원칙이 좀 반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재판 현재 아니라 1심 이제 3심에서 이걸 계속 주장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야 도대체 뭐가 한거불능이냐. 아니 지금 그래도 꽤 멀쩡하고 지금 의사소통이 됐는데 이것도 한거불능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충분히 주장을 만 했어요. 주장 자체는. 주장하는 것 자체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요렇게 애매한 애들이 좀 있어. 사실 이렇게 모든 걸 완벽하게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좀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럴 때 보통 이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제 개인적으로는 판례가 많이 축적됐느냐.
판례가 많이 그동안에 한거불능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축적이 돼 있으면 이 정도면 한거불능이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중간간 사례는 진짜 많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는 요 정도 되면 한거불능이야는 수사기관도 알고 법원도 알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이 있다. 정도 나왔으면 너네도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용어 자체의 불명확성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사례가 축적됐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봐도 이 정도라면 한거불능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이 돼요. 두 분은 어때요? 실제로 뭐 사건 다루시면서 요것 때문에 이게 진짜 이게 중간간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하다. 그러니까 제일 애매한 이런 부분이 저희도 예전에 한번 여기 삼변시대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블랙아웃 때가 제일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용어를 블랙아웃, 패싱아웃이라고 나누는데 이제 한거불능에서 완전히 의식을 상실한 우리가 심실상실 뭐 이 정도 그 정도까지면 당연히 누가 봐도 명확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 명확성의 원칙을 사람들이 다툴 때에는 블랙아웃 얘가 제일 많아요. 멀쩡했는데? 아니 얘가 술은 취했는데 걷기도 걷고 자기 이름도 얘기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판례에서 어떤 판례냐면 어떤 여자가 이제 모텔에 들어갔는데 자기 시청거리지 않고 걸어 들어갔어. 그리고 인터폰으로 밑으로 전화를 걸어서 자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태면은 상대방이 봤을 때 이제 가해자로 이제 추정되는 상대방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이거를 나의 의사에 합의가 없다고 이 중간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나? 그럼 명확성의 원칙 위반되는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1심에서는 블랙아웃일 때는 무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몰랐다. 근데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인다.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했어. 아니 유죄 아니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행동을 완전히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의사가 이제 합치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블랙아웃 때를 어떻게 하는지가 이 명확성의 이 원칙의 핵심인데 여기서 봤을 때는 한거불능이라든지 한거불능이라든지 아니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 같은 경우가 명확성이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것 같고 블랙아웃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 대법원 판결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제대로 걸을 수 있죠. 사람에 따라 다 술 취한 게 다르기 때문에 걷는 건 제대로 걷는데 기억을 못할 수 있고 이게 여러 정황을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제대로 걷는다고 해서 처음 보는 남자랑 의사 합치가 있다라고 사회통념상 바로 보기엔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같이 보는 게 맞다. 단순히 잘 걸어다니고 내 이름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중간간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게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변 이거 일단 헌재에서 합헌 판결 나온 거죠. 합헌 판결 나왔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해자가 성적 침해 행위를 할 때 별도로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방어 능력이 결여된 상태. 그러니까 말을 참 어렵게 쓰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범죄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도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뭐 몸을 쓸 수 없을 때 이런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좀 엉뚱한 얘기긴 하지만 가끔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술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술에 많이 좀 취한 그런 여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어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사회적으로 자기들끼리 야 누구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뭐 데려가라 이런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건 뭐냐면 그런 상태에 있는 여성을 가리키는 좋지 않은 말이 있기 때문에 옮기지 않을게요. 말이 있을 정도라면 사회적으로 이게 개념이 잡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 정도. 그러면 이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취지는 이걸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여기 아까 하나만 좀 덧붙이면 아까 최단 변호사가 이제 블랙아웃 관련 얘기를 했는데 그 여성이 기억을 못한다고 가해자 남성을 다 성범죄자로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건 맞죠. 그죠. 기억을 못한다는 것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멀쩡한데 본인이 기억 못한다고 이걸 성범죄로 처벌은 안 되겠죠. 근데 아까 최단 변호사 얘기했던 것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주변 정황을 다 보니까 실제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처벌한 그렇죠. 거니까. 맞아요. 그때 어떤 거냐면 혹시라도 그게 블랙아웃이면 이것도 다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처벌되는 건 자,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좀 정리 좀 구체적인 하고. 사실이 그랬어요. 40대나 50대의 남성이었고 처음 보는 맞아요. 여학생이었고 길거리에서 갑자기 너 어디 갈 데 없어? 차에 타. 그래가지고 숙박업소까지 데려간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합의한 관계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계가 있는데 블랙아웃, 패싱아웃 그리고 아예 진짜 심실상실 상태. 근데 패싱아웃은 보통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행동을 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럼 패싱아웃부터는 그냥 중간간으로 봐요. 완전히 그냥 네, 자고 근데 있으니까. 논의는 이제 블랙아웃 상태인 거예요. 술은 취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니까 행동은 하고 있는 패싱아웃은 상태. 술을 너무 많이 취해서 자고 있으면 누가 자고 봐도 있거나 이거는 아까 이제 상실이죠. 양 변호사님이 네.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누가 봐도 그렇게 뭐 그런 용어를 아는 거고 부르거나 예를 들면 한거불능이가 알 수 있는 거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뭐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떨어진다거나 이런 상태. 근데 이제 블랙아웃은 걸어다니거나 대화도 나누거나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1심에서는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에서는 아까 이제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그때 이 여성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블랙아웃 이런 거 반드시 유죄다 무죄다가 아니라 상황을 봐야 된다. 여러 정황을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세모구나 세모. 네, 세모.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블랙아웃 패싱아웃 한거불능 중간간 요 얘기도 좀 정리를 해봤고 일주일에 대밀에 장식하는 시간. 자 커피 한 잔 오른손에 드시고 가장 중요한 코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portable. 자 오늘의 도미의 SG 양지열 선생 오늘은 무슨 그림인가요? 조금 전까지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이제 한거불능과 관련된 그림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침 이제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기도 하니까 우리 이제 승리를 했었을 때 과거 고대 올림픽에서는 월계관을 씌워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 월계관이 어디서 나온지 뭐 유래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 잘 몰라요. 진짜. 이 그림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들고 왔을 때 그렸던 판도라가 윌리엄 상자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네.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그림을 또 가져왔고요. 이 소자도 화가들이 뭐 대표적으로 니콜라 푸센 같은 화가도 그렸고 많이들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제 아폴론 신은 그리스에서는 저 뭐 궁술과 예술의 신이고 굉장히 뭐 저 제우스의 아들이기도 하고 높은 신이었던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활 속의 신인데 활을 든 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큐피드라고 알려진 에로스가 있잖아요. 아기 모양을 가지고 다니는 아폴론이 놀렸다는 거예요. 너 그 조그만 활 들고 어디를 그 까불고 다니냐. 그래서 많이 아신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가 화가 나서 사랑의 신이잖아요. 이 에로스의 화살을 맞으면 황금 화살을 맞으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아폴론한테 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폴론이 지나가던 요정인 다프네한테 이 사랑에 빠지니까 이 반대로 다프네에게는 납으로 된 화살을 쏜 거죠. 납 화살 쪽으로. 그러면 마음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로는 한눈에 반해서 쫓아가기 시작했는데 다프네는 마음이 굳어 있고 또 이 숲의 요정인 다프네는 복수구나. 직구죠. 복수. 그러니까 처녀성을 맹세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쫓기다가 아무리 다프네가 숲의 요정이라고 하지만 ним프라고 하지만 어떻게 아폴론 신을 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따라잡히려고 하니까 다프네가 강의 신인 아버지에게 비웁니다. 차라리 나를 나무로 바꿔주세요. 저 남자에게 이대로 당하기는 싫습니다. 라고 해서 그 순간을 그린 이 워터하우스 그림인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다프네의 팔과 다리 몸이 나무로 딱딱하게 변해가고 있는 순간인 거고요. 아폴로는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아폴로는 신 중에서도 잘 나가는 신이었는데 왜 이 여성은 자기를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나를 이렇게까지 거부할까. 그래서 이제 신화에 나오는 얘기지만 아폴론이 그걸 계기로 감정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원하지 않는 게 얼마만큼이나 강력한 감정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 월계수로 변했는데 이 월계수를 아폴론이 이 다프네의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이 빛이 바라지 않은 상록수인 월계수로 바꿨고요. 잎이 시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향기가 나는 잎으로 만들었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승리한 사람에게 그 전까지는 다른 걸 씌워줬는데 월계관을 씌워서 다프네를 잊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근데 저는 다 쳐발았어 지금. 저기 양 변호사님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시면서 이거 다 아는 얘기실 거겠지만 아니 많이들 아는 얘기죠. 네. 저희는 모릅니다. 눈을 깔고 있잖아 밑으로. 저희는 수준이 낮아요. 죄송해요. 많이들 아시지만 근데 저는 이게 아까 한거불능 다투고 있었잖아요. 네. 사실 누군가가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사람을 성폭행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거부하는 마음이라는 걸 이 가해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처럼 반항할 수도 없는 존재로 바꾸는 다음에 그 최소한 그 마음을 기르었던 아폴론과 달리 나무로 변한 상태의 이 가지와 꽃을 꺾는 행위라고 저는 봐요. 저는 일반적인 어떤 기가 막혀 정말. 일반적인 어떤 성폭행보다 더 질이 나쁘더라고요. 그 여성에게 저항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뺏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황에서의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저는 이건 정말 잊지 않아서 아폴론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마저도 이 일을 겪으면서 감정이라는 걸 배웠다는 거 인간이라면 당연히 배워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전국에 지금 성범죄 전담 재판장님들이 요거 듣고 있다가 중간간 양형 요일 쓴다 이거. 양형이면 그냥 틀어주면 돼 그냥. 아폴론과 디프니의 얘기를 너희들은 아냐. 이게 또 이게 전하다가 또 실수하거든. 그러니까 틀어줘야 돼 그냥. 그러니까 아폴론은 월계수를 만들었단다. 뭐 이러면서 벌써 까먹었네 보니까. 뒤에 말 못하잖아. 뒤에 잘 못해 지금. 뭐 나무가 감정이 뭐 여기에 나왔는데 야 서효영님 살롱드지 이거 들으려고 일주일 버티는 거지열. 오 라임을. 이영자님 요즘 양지열 변호사님 덕분에 그림에 관심이 생겼네요. 참 좋은 코너 커피를 부르는 문자입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커피를 이 두 분께 쏘도록 했고요. 이 코너는 정말 다 좋은데 그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래서 자괴감을 느껴. 나 너무 힘들어. 그럴 때 그 얘기하면 눈을 깔아요. 나 너무 힘들어 지금. 그리고 눈 안 아까 맞추라고. 자 워터하우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했어. 나는 그건 기억나. 판도라. 왜냐면 제가 그때 그러니까 원타우스가 기억나야지. 판도라는 상자다 이것만 그리고 항상 기억나는 거야. 여기에서 약간 수업 듣는 느낌이에요. 약간 모르는 내용 수업 들 때가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시키지를 마 그러면. 재밌어. 너무 좋은 코너입니다. 오늘 저 이 살롱 조절을 마지막으로 신산문 시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